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내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의 73%가량이 비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정부는 최대 3,000명에 이르는 신규 정원을 3월 안에 각 대학에 배분할 계획입니다. 기네스북에 올랐고 은관과 금관 문화훈장을 모두 받은 고 송혜 씨의 후임 MC가 1년 반 만에 교체됐습니다. 송혜 씨가 남긴 진기록들도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 김주의 부상으로 중요성이 커진 북한의 이른바 여성 리더십을 통일연구원이 집중 분석했습니다. 누가 북한의 진짜 여성 실세인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곤 전 국민일보 주필,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의과대학을 갖고 있는 전국의 40개 대학교들의 내년도 의대 신입생 증원 요청이 마무리됐습니다. 결과가 좀 나왔는데 다소 충격적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신입생 증원 요청을 받았는데 숫자가 전국 40개 대학에서 3,401명에 대해서 증원 요청을 한 거예요. 네. 이게 충격적인 이유가 뭐냐면 작년에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작년보다 적게는 550여 명에서 많게는 1,200여 명이 더 늘어난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요. 작년에 조사를 했을 때는 최소 2,100여 명, 최대 2,800여 명 증원을 요청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증원 목표도 2,000명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실제로 신청을 받아보니까 2,000명대를 훨씬 뛰어넘은 3,400여 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고, 서울에서 8개 대학은 365명. 네, 그중에 서울권 대학들이 365명, 또 경희권 대학들이 565명, 또 비수도권 대학들이 2,471명 이렇게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수도권을 뺀 대학은 거의 2,500. 그것만으로도 예. 2,000명이 훌쩍 넘네요. 예, 그러니까 비수도권 대학들이 전체 증원 인원의 72.7%를 요청했습니다. 네. 자, 이런 결과가 일단 집계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단체, 전공의단체, 의대생들은 증원 요청권을 쥐고 있는 총장과 대학본부 관계자들에게 이런 증원 신청을 자제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해왔죠. 하지만 증원 요청은 오히려 지금 들으신 대로 작년 1차 신청 때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1998년 이후 26년 동안 이게 신설도 금지되고 증원도 막혀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만약에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증원의 기회가 있을지 모르고, 사실은 각 대학들은요, 이 의대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또 의대 학생이 몇 명이냐, 이런 것이 굉장히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일반 학부모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그 대학 어떤 대학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대 있는 대학이야 아니냐 이런 그럼요. 거. 네. 그런 게 또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법정을 로스쿨을 뭐 몇 명 가졌냐 이거 가지고 평가되듯이, 네. 특히 이제 의대는 지금 의대 솔림 현상이 심각할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는 이런 대학에 그동안에 막혀있던 길이 트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번에 또 놓치면 안 되니까 대학으로서는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싶죠. 근데 물론 이제 이 의대 쪽에서는 이 진입 장벽을 좀 더 쌓자 뭐 이런 거겠지만은 대학 입장에서는 이렇게 환영할 수밖에 없죠. 네. 지금 보신 대로 충북대는 5배, 울산대는 4배, 건국대, 강원대 등은 3배. 나머지 또 대학들도 의대들도 2배가량 증원을 신청을 대학본부에서 총장들이 했습니다. 물론 서울권에서도 서울대 또 주요 대학들은 아예 비공개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논란이 너무 크니까 결과는 곧 드러나겠습니다만. 자, 강원대학교 의대 교수 2명이 삭발을 했습니다. 10명이 참석했는데 2명, 의대 학장 등이 실제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바로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라고 주장하면서 삭발까지 한 것이고 교수들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지금 동맹 휴학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대생들이 18,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중에서 5,400여 명 정도가 지금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정상적으로 휴학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당한 그 숫자 말고 모든 휴학계를 낸 학생들을 다 집계하면 13,000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네. 의학 그 학생들 중에 대부분이 지금 휴학계를 냈다고 하는 것인데 지금 교육부에서는 절차적으로 정당하건 정당하지 않건 동맹 휴학 자체가 불어다, 이거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쉬는 건 모르는데 네. 그렇게 동맹해서 하는 거는 허가한 바가 없다. 예, 동맹 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다라는 네, 교육부의 예. 입장이고, 이거 만약 이 교육부가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학생들이 단체 행동을 장기간 하면 집단 유급 사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이게 또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일부 대학은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서 개강 자체를 연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근데 또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 정지라던가 고발 절차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교수들이 반발하면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일부 교수가 삭발을 저렇게 하기도 하고. 강원대 의대 지금 본관 앞에서 예. 두 사람의 교수가 실제로 지금 머리를 깎았습니다. 예, 저렇게 삭발을 하기도 하고 이번 사태가 터진 이후로 최초로 사직 의사를 밝힌 교수까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이제 9,000명 선에 근접했습니다. 정부는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들에게 의사면허 정지 사전 통지서를 전달하고 있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설명으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인턴을 제외한 레지던트 1 내지 4년차 9,970명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자는 90% 수준인 8,983명입니다. 남은 50개 병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업무 개시 명령 위반이 확인되는 대로 정부는 면허정지 절차를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일부터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말한 금일이 어제였고요. 이게 이제 오늘은 이틀째가 돼서 실제로 지금 전달이 됐을 겁니다. 자, 그 후속 조치를 지금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요. 정부는 이번 사태의 주동자들의 경우에는 경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청은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의사 궐기대회에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그런 제보도 있어서 수사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 강대강 대치가 지금 계속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근데 지금 강대강 이렇게 구도가 잡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정부와 이 의료계 파업하는 이 사람들이 1대1로 이렇게 보는 거는 무리다. 왜냐하면 정부는 이 의료 정책은 정부의 권한이에요. 그걸 의료계가 의사들이 안 된다고 저렇게 집단 행동한다는 것은 환자 곁을 떠나서 저런 것은 어떤 이유로도 명분이 서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저분들이 좀 불합리하게, 네. 무리하게 저항하는 겁니다. 자신들하고 상관도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분들은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분들이고, 의료 정책은 정부가 세우는 겁니다. 그 정부가 세워서 아까 뭐 교육의 질 저하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정부하고 대학 당국이 풀어야 될 문제지 의사 각자가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이제 대부분 대학에서 제네바 선언이라는 걸 하는데요. 네. 거기 보면 이제 흰 가운을 입고 졸업할 때 하는 것 중에 11개 항이 있는데 그 중에 보면 제가 보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드라마에도 나오는 유명한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나는 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는데 그 11개 조항 중에 업권이 침해된다는 위기의식 때문에 집단 파업을 하고 환자를 외면해도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분들이 아니 환자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있는데 만약에 그 환자가 수술 못 받아 죽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이미지를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의사분들이 이렇게 현장을 떠나는지 지금이라도 여기 대해서는 좀 정부가 이렇게 강대강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정부로서는 이번에 놓치면 안 되니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 의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이전주필의 말씀은 개인적 견해이기도 하니까 법리적 판단은 물론 받아봐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런 인상을 줄 수도 있다.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의사 면허가 취소되면은 재발급은 힘들고 사직서를 제출하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자,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주필님? 왜냐하면 이건 사실은 집단 행동을 한다면 의사 현장을 떠나는 걸 집단적으로 그다음에 그 자기들한테 약한 그 제약회사 직원들을 동원한다든지 이거는요 업무 방해 아닙니까? 예, 이런 데 대해서는 또 환자에 대해서도 이거 중대한 뭐냐면 신뢰에 대한 배신 행위고 이런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이 있으면 뭐 그 공권력이 어떻다는 걸 보여줘야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의사분들이 하시는 대로 그냥 놔두겠다 이러면 정부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정부하고 1대1로 대응해가지고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럼 대한민국의 정부라는 권력 실체가 있고 또 그다음에 정부하고 대결하는 실체가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의사분들이 지금 너무 나갔습니다. 네. 자,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 병원의 응급실은 이제 한계점에 봉착하고 있는 듯합니다. 대한응급의학회가 긴급 성명을 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좀 요약했는데요. 자, 어떻게 이렇게 얘기했죠? 예, 지금 대한응급의학회에서 4일에 성명을 발표했는데 지금 현재 야간과 휴일 없이 밤샘 진료를 다 하고 있다. 다만 이제 그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의 혼란을 끝내고 적극적인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올바른 의료 개혁을 진행해달라라고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네. 자, 중증 질환의 환자 단체들, 뭐 환우들이라고 하죠. 이분들도 많습니다. 10개 가까이 되는데 의사들의 병원 복귀를 간절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통제로 겨우 연명을 하고 있다.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 때 전공의가 없으면 저 집도의 혼자만 수술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 간호사와 같이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심각한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한 분들이라든지 중증 환자 이분들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공의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네. 이런 점에서 볼 때는 당연히 환자로서는 지금 피가 마를 지경이니까 제발 좀 돌아와 달라고 사정하는데 이분들은 냉정하게 지금 외면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의사로서 이전에 인간으로서도 이건 정말 문제가 있죠. 이런 점에서 왜냐하면 한번 면허가 취소되거나 이렇게 되면요, 그 보건복지부가 면허 다시 재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가 10몇 년씩 해가지고 겨우 의사 돼가지고 그렇게 되는 걸 자기들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도 이번 의사분들 제발 좀 진정하시고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이제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최고령 진행자로 기네스북에 오른 고 송해 선생의 후임자가 1년 반 만에 바뀌었습니다. 찬반 논란이 현재 인터넷상에서 뜨겁다고 하네요. 바로 김신영 씨가 전국 노래자랑 사회자를 맡았었는데 3월 9일에 마지막 녹화를 한다고 합니다. 김신영 씨가 2022년 10월 16일에 첫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당시에 역대 최연소 또 최초의 여성 MC, 전국 노래자랑 MC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네. 김신영 씨가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랬었는데 불과 1년 반 만에 하차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내막은 모르지만 추정컨대는 송혜 씨가 진행을 할 당시에는 전국 노래자랑이 시청률이 2자릿수였었거든요. 10%를 넘었죠. 10% 이상이었었는데 이 김신영 씨가 진행을 맡으면서 지금 현재 5%, 6% 정도로 거의 반토막이 난 거 아니냐. 그게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다라는 추정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후임으로는 남희석 씨가 지금 내정이 됐는데 개그맨 출신이죠? 네, 남희석 씨가 개그맨 출신이면서 과거에 뭐 해피 선데이라든가 미녀들의 수다 이러한 유명한 프로그램들의 MC를 맡으면서 사회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새로운 진행자로 낙점된 것이 아니냐 이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새 MC가 된 남희석 씨는 고 송해 선생을 자신이 따라가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라는 말로
송혜선 선생에 대한 존경감 그리고 중책을 맡은 부담감을 토로했는데 저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송혜 선생이 돌아가실 때가 95세였어요. 그런데 34년간 하셨고 그 점에만도 보면 사실은 인생 100년 아닙니까? 인생 100년에 녹아든 그런 여러 가지 인성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품격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 후배로서 당연히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다음에 사실은 남희석 씨가 굉장히 유능한 또 진행자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새로운 도전이죠. 예, 네. 그러니까 그 점에서도 아마 그 앞에 가신 분이 김신영 씨 그 앞에 그러니까 이 송혜 선생이 얼마나 업적이 크고 그 족적이 크니까 그걸 생각하면 두려움이 아주 클 겁니다. 그다음에 또 겸손한 그런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내는 말로도 적절한 말을 했다. 참 그 점에서 송혜 선생에 대한 존경심을 잘 표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고 송혜 씨, 선생이란 호칭이 자연스러운 분이죠. 무려 34년간 전국 노래자랑을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진행을 했습니다. 재작년에는 최고령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이 부문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죠? 예, 송혜 선생님이 2022년에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는데 그때 등재된 부문이 최고령 TV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 부문이었습니다. 세계 1위로 등재가 됐던 것이고 송혜 선생님이 34년 동안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했었는데 그 자리를 메울 사람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동안. 네. 송혜 선생님이 한때 전국 노래자랑 그 진행을 그만둔 적도 있었거든요. 그때 다른 전문 진행자들이 왔었는데 아무도 송혜 선생님의 자리를 대체를 못했습니다. 그랬죠. 결국 다시 돌아왔었고 그러한 송혜 선생님의 진행 속에서 송가인, 이명웅, 이찬원, 정동원 이런 트로트 스타들도 다 전국 노래자랑을 거쳐갔었고 그러니까요. 오랜 세월 이 프로그램이 국민들을 위로해주고 즐거움도 전해주고 그랬었는데 과연 남희석 씨가 송혜 선생님의 빈자리를 메울 수 있을지 이게 또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또 쟁쟁했던 뽀빠 이상용 씨도 잠깐 진행을 했었고 그 전에 진행자들도 전무후무란 말이 있는데 송혜 선생 이전과 이후로 지금 나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전국 노래자랑을 그 송혜 선생님이 잠시 그만둔 사이에 여러분들이 진행을 했었는데 다들 한국 최고의 진행자들이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송혜 선생님의 빈자리를 완전히 메우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자, 고 송혜 씨는 남들은 하나도 받기 힘들다는 문화훈장을 2번이나 그것도 2등급에 해당하는 은관에 이어 1등급인 금관 문화훈장까지를 다 받았습니다. 이 역시 사상 최초, 역대 최초 기록이었죠? 그러니까 이 2014년에 은관 받고 지금 다시 22년에 금관을 추서해 받았으니까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예, 처음인데 이제 금관 문화훈장 수상자로는 최근에 이정재 씨, 네. 또 황동혁 그 감독하고 같이 오징어 게임. 예, 네. 그또 윤여정 선생이 그 전에 미나리 그거 가지고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만 그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제 훈장을 받았는데 대개는 이제 은관 또 옥관 그 보관 이런 쪽 받았는데 화관, 꽃 이게 5단계예요. 네, 네. 화관 이렇게 받았는데 송혜 선생은 오랫동안 95세까지 세상에 그 현장에서 방송 현장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앞으로 이제 박앵커도 이제 오래오래 하셔야 되겠지만은 비교가 안 되죠. 네.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 문학에 끼친 여러 가지 공적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문화훈장도 참 모자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의원에게서도 유일무이한 그런 공적을 인정받은 분이었다. 다만 이제 늘 평생을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돌아가신 점이 황해도에서 재령인데 늘 고향을 그리워하셨죠. 그다음 북한에 가서도 이 진행을 하시면서도 이 재령은 또 못 가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죠. 예. 네. 자, 송혜 선생의 파란만장한 인생사를 담은 영화가 있었습니다. 송혜 1927이란 제목의 영화도 제작이 됐었는데요. 이 1927일이란 숫자, 송 선생이 황해도 재령에서 태어난 그 해를 뜻합니다. 같이 잠깐 보시죠. 전국! 전국 노래자랑의 상징과도 같은 분입니다.
부모가 자식 마음을 어떻게 담아봤나요? 어제 이야기는 힘든 거라. 한 40곡 정도 만드셨더라고요. 누가? 창진이가. 남을 웃기지만 좀 쓸쓸한 게 이 가슴 속에 있는 거예요. 네. 참 그 개인적으로는 아들도 먼저 떠나보내고 부인도 먼저 별세했던 그런 아픔도 있고요. 또 본인이 북에 두고 온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셨던 그런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서울 종로구 익선동에 가면은요, 송해거리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보면서 송해 선생 동상 곳곳에 있는 캐리커처를 봅니다. 여기에 송해 선생 생전 사무실도 있었죠. 실버의 거리, 실버 문화 광장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 파고다 공원도 있고, 근데 그 옆에 종로 2가 우체국 그 앞쪽에서 그 거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예, 네. 예, 저 거리를 송해거리인데 거기 가면 흉상도 있고, 송해 길이에요. 저 입구에 저게 있습니다. 예, 저 카리카처도 있고. 예, 근데 여하튼 연예인으로서 저런 말하자면 대접을 받는 분도 극히 드물죠. 네.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기 가면 송해 선생의 그 뭐랄까 채취가 느껴진다든지 이런 게 특히 이제 실버 세대로서는 그런 게 많을 겁니다. 그다음 거기 가면 뭐 송해 이 선생을 이름을 건 그 음식점들도 있고 이러니까 저런 이 문화의 거리 그다음 송해의 길 이런 식으로 그런 거리가 앞으로도 송해 선생뿐 아니고 다른 분들도 많은 그런 기념적인 거리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사실 송해 선생의 그 자취가 북한이 고향이지만 또 종로에 익선동에 있지만 부산에도 있고 전국 곳곳에 예. 지자체장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송해 그 선생의 그 이 거리 같은 게 예. 있어요. 이 부산의 해운대 근처에도 있다고 하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송해 선생이 워낙에 국민적인 스타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동시에 존경까지 받는 분이다 보니까 송해 선생님이 스치기만 해도 그 지역에 뭔가 기념이 되고 지자체에서 그걸 이용해서 홍보를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송해 선생님이 북에서 내려와서 남한에서 군대 한국전쟁 때 군대 활동을 했기 때문에 네네. 여기저기에 당시부터 발자취가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는 악극단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전국 곳곳을 다녔거든요. 또 희극인으로서는 박시명 씨, 이미춘 씨하고 원래 희극인 때는 조금 못 나가셨다는 그런 네. 아쉬움도 생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그러니까 지금의 그 대스타에 비하면 그래도 뭐 당연히 굉장히 유명한 스타이긴 했었는데 그러다가 80년대 정우노래자랑 MC를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안 가신 곳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딩동댕동 전국 그거는 그렇죠. 지금도 유명 직후에 좀 아사마사. 네, 그러면서 해외 교포 위문 공연도 갔었고 네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송혜 씨한테 오랜 세월 위로를 받았었는데 그 발자취가 전국 곳곳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실로폰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자, 고송혜 선생의 진행 대기록은 비록 분야와 장르는 조금 다르지만 국민 아나운서로 불리는 김동건 선생이 40년 가까이 있죠. 예, 그것도 이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기록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요. 김동건 아나운서가 지금 85이거든요. 그 나이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분은. 그런데 지금 61년째 아나운서 현역 최고령 현역 아나운서. 그러니까 남들이 한간 맞을 나이 동안 진행을 하신 거예요. 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가요 무대의 경우에 39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날이 기록을 세워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가요 무대 진행 요청을 했을 때 김동건 아나운서가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거절했는데 네. 아마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걸 원했었나 봅니다. 근데 딱 하루만 해달라고 해서 하루 딱 진행을 했는데 진행해 보니까 좋더라. 아하. 국민들도 많이 호응을 해주시고 KBS 사장님도 칭찬을 해주시더라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39년째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쟁과 같다. 네. 전쟁과 같이 지켜왔다. 네. 그 자리를, 예. 가요 무대 자리를. 그러면서 총 쏘고 나가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 예. 자리를 지키는 것도 전쟁이다.
총 안 쏜다고 일 안 하는 것 아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의 취지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메라에 보이는 사람만 일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보이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스태프들도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다 자기 일을, 자기 몫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키는 것도, 그러니까 꼭 공격하는 사람, 공격수뿐만이 아니라 지키는 것도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거고, 총을 안 쏜다고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요 무대 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150여 명의 스태프들이 다 똑같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스텝의 의미를 밝힌 거고, 그러면서 시청자한테도 정말 내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기까지 시청자의 은덕으로 여기까지 왔다. 그 감사의 마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황정민 씨가 그 영화제 수상 소감으로 여러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나는 숟갈만 든다. 네. 지금 이 방송도 제가 진행하는 것 같지만 많은 분들이 서울과 세종에서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이진곤 전 주필, 하재근 평론가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북한은 지금입니다. 북한을 현대판 왕조국가라고들 하죠. 소위 김씨 3대가 백두혈통을 엄격히 따져오는 가운데 요즘에는 이른바 여성들의 이너서클, 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자식들이 훌륭한 성장을 위해 모진 고생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들의 강직한 모습이 항상 나를 다잡아주고 떠밀어 주었으며, 미국과 대한민국은 자기들의 그릇된 선택이 가져올 안보 불안을 각일각 심각한 수준에서 체감하는 것으로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네, 이 주제에는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한미연합 자유의 방패 연습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 지해공, 사이버, 우주 공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예상했던 대로 북한의 반발 좀 거세죠? 5일날 국방성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응분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뭐 각일각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의 발표를 했는데, 어쨌든 뭐 우리로서는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훈련을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인 것 같습니다. 네, 뭐 불안정한 반도의 안보 환경 통제를 위해 책임적인 군사활동을 계속하겠다. 자, 이 북한 용어인데 책임적 군사활동은 뭔가요? 뭐 책임적인 건 뭐 자기네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뭐 남조선군을 괴변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의 그 말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고 특보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북한이 그런데 이 싸울 여력이 좀 없다. 그런데 이 이유가 군병력 대부분을 지금 지방 공장, 뭐 살림집 짓기, 아파트죠. 그런 건설에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지금도 그런가요? 지금 2010 정책이라고 20개 군의 식료품 공장, 간장된장 공장을 1년에 20개씩 쳐서 10년 동안 전국에 있는 간장 공장을 다 짓겠다. 아, 그게 2010. 예, 20승 10이라고 하고 2010 정책이라고도 하는데, 네. 이 정책을 하면서 지금 군을 투입을 하고 있고, 네. 평양시 화성구역하고 리문거리 건설에 몇 개 사단을 또 동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을 몇 개나? 네, 사단을 몇 개나 동원을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 지금 전쟁의 불구름을 불러일으킨다고 하면 지켜야 되는데 군대가 건설한다는 거는 사실 이거는 그냥 너네가 하는 소리지 하는 이야기일 것 같고, 북한이 그렇게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보내고
군부대들 대대적으로 간장된장 건설과 평양시 건설에 동원하면 사실 싸울 생각은 당장은 없다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탄약은 외국에 러시아에 팔고 예. 병사들은 집중으로 보내는데 예. 뭘 싸우겠다는 거냐? 뭘 전면전을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네. 저 사람들 이야기 자체가 모순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점을 잘 꿰뚫어 봐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로 가죠. 우리 통일연구원이 김주의 후계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별 또는 나이가 아니라 백두혈통이라는 거죠? 네, 백두혈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성이건 남성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두혈통이면 되는 거다. 뭐 남전여비 사상이 강하고 가부장적인 사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봐야 된다. 이러고 뭐 김주애가 여성이라 그래서 후계자가 불가하다 이런 논리는 잘 맞지 않는다. 제거해야 된다는 저렇게 지금 그래픽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면 김여정이 그 어떤 후계자 반열에 있다는 건 우리 정부도 그런 입장인 건 맞아요. 네. 그렇지만 후계자로 확정됐다고는 우리 정부도 북한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김여정도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통일연구원이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나온 얘기, 통일연구원의 연구 총서에서는 이너서클, 이게 이제 영어예요. 네. 그 내부에 있는 서클, 원, 하나의 동아리 같은 건데 권력 핵심에 있는 그 사람들을 이너서클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있다. 그 있는 게 바로 김여정, 최선희, 현송월, 리설주, 그리고 김주애. 네. 다 여자예요. 네. 자, 이런 여성 이너서클을 특별히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뭘까요? 김정은 주변에 지금 가장 가까운 사람이 김주애, 김여정, 이설주, 현송월, 최선희. 여기 지금 제일 가까운 제1선에 있는 최측근이거든. 제1선. 그 다음에가 이제 조영원이랑 들어가는데 왜 그러면 여성을 갑자기 이렇게 옆에 가까운 데 두고 이너서클을 만들었을까? 이것을 보면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한데 사실적으로 뭐 김여정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우리 모두 국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렇죠. 뭐 최선희도 사실 뭐 핵 잠수함 외무상하고 맞지 않는데 핵 잠수함 진수식이랑 가는 거고, 그리고 뭐 김주애도 나와서 또 많이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확실히 북한에서 이전 김정일 시대하고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두 가지 요건 말씀하신 여성들의 친화적 리더십 네. 이 부분과 백두혈통을 가진 어떤 그 정통성 네. 이것을 교집합을 만들면 네. 거기 나오는 게 이제 김여정하고 김주애가 나와요. 그렇죠. 여동생과 딸이거든요. 네. 자, 이 두 사람이 나이 차이는 있고 촌수는 뭐 고모 조카딸이지만 이게 또 중요한데 관계가 라이벌 관계입니까? 동반자 관계입니까? 뭐 처음에는 약간 라이벌 관계도 아직 존재한다고 봐요. 그렇지만 어쨌든 후계는 내려가는 거니까 옆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정상적인 단계라 그러면 내려가는 걸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 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때 옆으로 갈 수 있다는 건데 어쨌든 북한 생각은, 김정은 생각은 그렇다고 그래요. 북한에서 최근에 오신 사람들 말 들어보면 여자들은 권력 야욕이 없다. 아하. 그러니까 여자들은 내가 믿을 수가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데 여성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 장성택에서도 드러났고 네. 김정남, 이복형 절대 믿을 수 없어서 네. 뭐 처분한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 여성들은 믿을 수가 있다라고 지금 김정은이 생각한다. 김정은 자체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최고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우리 북한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권력 야욕이 없으니까 내가 믿음을 줘도 배신을 하지 않는다, 이런 서류인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의 이런 생각이 언제까지 이제 유효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일단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스위스에 어린 시절 유학을 했던 김정은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또 아버지인 김정일과 달리 여성 친화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제1교포 출신인 모친 그 고용희의 영향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타당성이 있습니까? 여성 친화적이 그런 표현보다도 뭐 그런 표현도 좋은데 최측근
약간 여성 친화적이다 이런 말이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다 일반적 여성이 아니라 일반적 여성이 아니라 자기가 믿는 여성만 이제 친화적이라는 소리 있고 이제 김정은은 사실 뭐 김주애랑 이렇게 자기 와이프랑 데리고 사진을 찍는데 김정일 시대는 이런 게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북한 주민들이 처음에 이설주하고 김정은이 손목 잡고 나왔을 때 신선하다. 그러니까 1호 사진은 오로지 남자만 나오는데 남자만 나오는데 아버지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는데 그러니까 신선하다고 그랬고 이제 딸까지 데리고 나오고 우표도 만들고 이러니까 저 사람 뭔가 다른 것 같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네. 좀 다르다 그럽니다. 어떤 걸로? 딸이 데리고 나왔는데 딸이 영양 상태가 너무 좋고 네. 너무 명품만 가지고 입고 나오니까 우리 집 자식들은 뭐고 저 집 자식은 뭔데 뭐 다른 거야? 잘생기고 살집이 좋은 딸이 예. 명품 옷 걸치고 시계 걸치고 나오는 걸 안 좋게 본다.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이거 우리 자식들은 그럼 뭐냐?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약간 조심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아마 김정은은 계속 그렇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를 어떻게 할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대목에서요. 지난 2018년 인기 가수 백지영 씨가 북한 평양 공연을 갔을 때 만났던 김정은 부부 이야기가 얼마 전에 화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서 참고가 될 만한 대화를 저희가 한번 간추렸습니다. 직접 보시죠. 그날 김정은 위원장 왔을 때 같이 왔어. 저 옆에 있었네, 주가. 근데 나 되게 아파 보였다고 생각했었어. 왜 이렇게 창백해? 처음 딱 보자마자. 조용하고 진짜 딱 동양적인 미인, 딱 자연스럽고 예쁘고. 잘 어울리던가요? 둘이 손잡다니까. 손잡지는 않았던 것 같아. 부부 느낌 없던데. 약간 수직 관계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 네, 고특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진에서 부인과 같이 나온 것은 아주 최초고 이례적이었고 또 딸까지 같이 나온 것도 이게 뭐 서양풍인가 이런 거지만 아직은 네. 북한에서 부인이나 딸, 여동생 같은 여성들이 최고 지도자와 같은 반열에 있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그런 네. 유추도 되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여성 이너서클이 하는 역할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현성월, 김여정, 김주애 다 어떤 역할인가 하면 김정은의 이미지가 워낙 공포스럽고 뭐 각이 나 있고 모나잖아요. 근데 여성들을 데리고 나오면 약간 부드럽다는 이미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어떤 좀 뭐 포악하다 그럴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그러니까 분치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분식을 해서 예. 안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이 뭔가 좀 더 부드럽고 좀 더 친화적이고 인민들을 사랑하고 여성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더 씌우기 위한 그런 선전선동이라고 보입니다. 김정은에게 그 생모 고용희는 하나의 그 그리운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또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약점이기도 하다. 이른바 후지산 줄기라는 말씀을 고특보도 전부터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혈통과 줄기는 뭐 또 가지는 또 곁가지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런 용어들이 의미하는 말은 뭡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쓴 말이 아니고 북한 간부들 속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이가 오사카에서 살다가 들어갔으니까 한라산 줄기라는 말을 듣는데 그래서 선군 어머니라는 것을 김정은 나왔을 때 고용이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다가 그러니까 후지산 줄기. 후지산 줄기. 그 고용이에 대한 영화를 만들었다가 결국 사람들이 그러면 어디 출신이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출신이다. 그러니까 그 영화를 다시 잡아놓고 상영 불가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에 대한 아까 어머니 대회에서 우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뭐 전국의 어머니를 생각해서 우는 것보다도 자기 아마 친엄마 내가 우상화하지 못하는 미안함에 눈물을 흘린 것으로 그래 볼 수 있습니다. 방금 고특보가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짚어볼 텐데요. 김정은은 여성 리더십을 본인의 그 독재 이미지를 희석하고 감싸는데 분식하는데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열린 북한 어머니 날 연설 도중에 눈물을 보인 장면이 화제가 됐는데 다시 한번 보시죠. 자식들을 훌륭히 키워가는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 하나같이 간직된 것은 일신의 편안보다 당과 국가의 고민과 걱정을 먼저 생각하는 깨끗한 양심이고 혁명의 미래를 떠매고 나갈 새 세대들의 대오를 튼튼히 꾸리는 데 이바지하려는 숭고한 국민적 자각이라고 하면서
보고자는 이렇듯 고결한 인생관을 지닌 여성들의 대우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 긍지 높이 언급했습니다. 자, 저거는 절대 의도할 수 없는 장면인데 네. 침울하게 있다 싶었는데 눈물이 나오니까 울컥한 거죠. 울컥하면서 손으로 훔치는 장면인데 그런데요. 이게 나온 것도 이례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게 아마 감성 정치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을 눈물로 호소하는, 나도 힘든 측면이 있고 나도 힘들고 나도 보통 사람이다, 눈물 돌리는 그런 감성 정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백두혈통을 제외한 여성 리더십을 좀 얘기해 보죠. 그 선두에는 최선희와 현송월이 서 있습니다. 아, 요즘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최선희 외무상이 역시 단연 선두죠. 뭐 완전히 그 핵잠수함 진수식 같은 아주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 최영림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책임서기를, 여기로 말하면 비서실장 책임서기를 오래 했고 총리까지 한 최영림이 양딸인데, 원래는 뭐 빨치산 세대의 후손이라고. 최영림이가 아버지가 소위 빨치산 세대고 최영림이는 만경대 혁명학원 제1기 졸업생입니다. 네. 북한에서 가장 핵심 간부를 키우는 1기. 성골이네요. 완전히 성골이죠. 그 딸인데다가 외국어도 하죠. 성분 좋죠. 그리고 외교력도 갖췄죠. 태영호 의원 후배라면서요. 태영호 1년 후배입니다. 우리 또 원장님하고도. 저는 6년 후배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영어, 중국어 이런 걸 또 자유자재로 하고. 성분 좋고 거기다 외교력까지 배워가지고 이제까지 뭐 터프하게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여성이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최선희 외무상은 최근 들어서 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의 체험담은 아주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성김 전 주한 미국 대사 6자 회담 때부터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까지의 협상 파트너가 최선희인데 매우 터프하다. 이분이 이제 영어를 아주 잘하니까 저 터프하단 말에 담은 의미가 심장하죠? 그래서 6자 회담 때부터 싱가포르 회담까지 쭉 성김 대사가 지켜봤는데 여성 같지가 않고 거의 남성스럽다는 편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는요. 끔찍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그 실제로 들으면 섬뜩할 것 같아요. 섬뜩하죠. 회담장에서 이런 소리를 6자 회담 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터프하다는 말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끔찍한 후회 안 하려면 우리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그것도 미국 영어로. 그 대사 앞에서 영어로. 그때 그 미국 조야가 으스스했겠네요. 으스스하고 저게 들으면 아니 저 여자가 말하는 거 도대체 우리 세계 최대 강국을 뭐로 보고 저렇게 위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당돌하다, 터프하다 이런 느낌을 받은 거죠. 김정은은 좋아했겠네요. 저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김정은의 최선이나 그 저 목구멍에 냉면에 넘어갑니까 이선건이나 이런 유의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죠. 네. 자, 지금은 약간 밀려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김정은의 친딸인 김여정은 만약 북한이 이른바 급변 사태를 맞이하게 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또 가장 먼저 받을 만한 지도자 후보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외국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만약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신상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수렴 청정 방법이든 자기가 직접 하던 방법이든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그런데 아무 일도 없으면 후계는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옆으로 안 가고 내려간다. 늘 말씀하시는. 근데 이제 급변 사태라는 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만약 그런 사태가 오면 그 임시 지도부를 이끌면서 김주애를 후견할 것이다. 이게 타당합니까? 그게 이제 가장 타당성이 높아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김주애가 될지 다른 자식이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어쨌든 김여정이 그 후계자들이 크는 동안은 일종의 수렴 청정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자 수양대군처럼 본인이 찬탈하려 하지 않을까요? 본인이 참탈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식 속에 후계는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그건 뭔가 오버한다는 생각을 하는 당정군 엘리트들이 다수겠죠. 그러니까 원로들이 그걸 용납하지는 않을 거다. 자, 끝으로요.
북한의 여성 이너서클에서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게 리설주 부인 현송월의 위상과 역할인데, 현송월은 단순한 측근이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설입니다만 혼외자를 낳은 뭐 여성이다. 엄마라.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설주의 역할은 후계자를 잘 키우고 누구한테 방해를 받지 않고 자기가 낳은 자식을 후계자로 올려놓는 게 이설주의 역할이지만, 거기 이제 말씀하신 현송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북한에서 흘러나온 얘기입니다. 네. 첫 번째 아이가 현송월과 사이에 난 아이다. 이게 막 바짝 말라가지고 공개 안 한다는 그 아들. 그 아들이 현송월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는 이야기가 평양과 북한에서 흘러나오니까 서울까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평양발이다. 그게 평양발이니까 이게 아직 소문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문인데, 그러면 현송월도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송월과 김여정, 현송월과 이설주 사이에 뭔가 알력 관계가 조성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사극 보는 것 같아요. 사극이죠. 중전과 뭐 제1 후궁 간의 세자 암투설. 그리고 여인 천하설, 이것들이 오늘 방송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변화가 있으면 또 얘기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이었습니다. 수요일 정책엔 이슈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내일 낮 12시에도 알차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